예, 안녕하세요. 중국이든 우리든 올해 천문학적 무역흑자를 누립니다. 중국은 뭐 7천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누릴 거고요. 거기는 무역흑자보다 경상수지 흑자가 좀 줄어듭니다. 한국은 무역흑자보다 경상수지 흑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무역흑자가 한 2,500억 달러 뭐 이렇게 갈 거고, 최소한 경상수지 흑자까지 하면 3천억 달러 이짝저짝 될 겁니다.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왜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그 무역흑자가 완전히 쥐약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산당 때문에 무역흑자가 쥐약으로 작동을 해요. 한국은 이게 의외로 서학개비 때문에 보약 중에도 이런 보약이 없어요. 뭐 만년묵은산삼 같은 보약이에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흑자 뭐 천문학적이죠. 2025년에 중국이 1조 1,890억 달러 흑자였고요. 경상흑자는 여기서 중국이 한 4천억 달러 빠집니다. 그래서 7,349억 달러. 2020년 상반기에는 무역흑자가 5,760억 달러고, 경상흑자가 상반기에만 3,500억 달러에서 3,800억 달러 정도 났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이건 좀 늦게 나오니까, 집계가 8월, 9월이나 돼야 나오니까. 그런데 중국 경제 개판이죠. 실업, 특히 청년 실업 뭐 어마무시하고요. 내수 침체가 뭐 심각하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0년 부동산이 이제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강제 착륙 파괴당하면서 민부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지가 되는데 돈을 못 쓸 거야.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숨만 뻐끔뻐끔 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과당 경쟁이거든요. 정책 금융을 받지 못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또 산업은 도태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도태됩니다. 예, 그 결과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됐냐. 2015년에 시진핑이가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주요 제조업 분야 수십 개를 세계 첨단으로 끌고 가겠다, 2025년까지. 과연 2025년이 벌써 이제 뭐 1년 이상 지났는데 과연 그런가요? 이건 시진핑의 비전이죠. 망상적 비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20년 8월에 부동산 학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거든요. 3홍선 정책이라고 발표했죠, 그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에는 돈 풀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현재는 뭐가 되어 있냐? 그 이후로는 수출 전시 경제입니다. 전쟁 경제랑 같아요. 전쟁 중의 경제 상태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트 워 드리븐 이코노미, 이건 백모가 만든 말입니다. 얘들 지금 경제 운영 방식을 보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완전히 총동원 체제예요. 그리고 정부의 정부 부문이 너무 커. 예, 경제력 전체, 잠재력까지 박박 긁어서 수출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이기자. 근데 뭐 지구를 넘어서 어디 수출할 데가 있나요? 없잖아. 저렇게 그게 치달리면 한꺼번에 골로 가요. 그래서 저 방식으로 중국을 몰아넣은 공산당 때문에 중국은 못 일어날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폭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 외발 자전거의 세대 진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1세대 외발 자전거는 2008년, 이게 이제 국제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부터 2020년까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 건설이 경제를 끌고 나갔던 시대예요. 부동산 건설이 고속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막 서로 이렇게 아파트 거래하고 사고, 그러니까 민부가 급팽창하죠.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건설이 끌고 나간 경제,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냥 계속 끌고 나가니까 결국 유령 도시죠. 중국이 이제 황당한 게, 중국 특색 말뚝 선매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양을 하게 되면 일정한 조건이 돼야 되고, 분양 때도 뭐 일부 내고, 그 다음에 기성에 따라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에 따라서 돈을 내잖아요.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말뚝 박은 상태에서 분양을 해. 분양을 하면 전체 대금이 실제로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 대금을 누가 납부해 주냐? 은행이 납부를 해줘요. 그러면 그 전체 대금 중에 상당하게 토지 대금으로 저기로 가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지방정부로. 그러니까 아파트가 짓다가 말아도 은행에 대한 그 할부금은 계속 내야 돼.
그것 때문에 시위 많이 일어났죠. 2020년부터. 그러니까 말뚝박은 상태에서 완납 받은 거예요, 결국은. 그 완납을 한 주체가 직접적으로 개인이냐 은행이냐 차이인데, 은행인 경우도 결국 개인한테 금융을 대줘 갖고 한 거니까 개인이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빈집 혹은 뒷담한 집이 6천만 채에서 1억 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교통이 뻥 뚫렸죠. 고속철 총 연장이 5만 킬로입니다, 전국에. 한국이 22년 동안 전체적으로 깔은 게 1000km가 안 돼요, 고속철이. 근데 중국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5만 킬로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 막 역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뭐 아주 근사한 고공교각, 뭐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런 근사한 다리들이 막 전체적으로 다 놓이고 고속도로가 놓이고 차는 안 다니고. 예. 그런데 이제는 2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출 전시 경제예요, 이제는. 이게 2020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그 투자 여력을 전부 제조업으로 밀어붙이려고 부동산을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민부를 파괴해서 국민들을 전부 그 수출 전선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 중심 성장은 제1세대 부동산 건설 외발자 정거와 동일해요. 제2세대 투자 중심이야. 단지 그 투자의 모티브가 부동산 건설이냐, 아니면 정부가 딱 그 점 찍은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반도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렇게 확 전환을 시키려고 일부러 부동산 건설 경기를 박살을 내서 민부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출 전선에서 수출 전사가 돼서 열심히 복무하는, 결사적으로 복무하는 그런 개미 일꾼이 되겠죠. 그렇게 한 겁니다. 전체 인민을 수출 전사로 만든 상태예요, 지금.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예. 경제 다 죽었고.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꼭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부터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거나 또 말씀드릴 건 아예 얘기 안 해온 사안이에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얘들이 망하는 구조다. 혹은 얘들이 뭐 도대체 답이 없는 구조다, 이거는. 중국이 이제 공식 지출에서요. 중국의 공식적 정부 지출이 있고 그 비공식적인 증강된 정부 지출이 또 따로 있어요, 주머니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만 따지면은 중앙대 지방이 15대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한테 돈 쓰는 의무가 다 짊어져 있는 거예요. 지방이 지출이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지방이 연금, 뭐 의료보험,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전부 다 지방정부 책임이에요. 한국은 이게 4대 6쯤 되거든요. 의료보험 나라가 하잖아. 국민연금도 나라가 책임지잖아, 중앙정부가. 얘들은 지방정부가 한다니까요, 이걸 다. 그 세금 징수는 그런데 또 52대 48이야. 중앙이 많이 걷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덜 걷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지방이 짊어지는 하중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중앙정부 공식 지출은 2조 1000억 위안이에요. 지방정부 공식 지출은 12조 2100 위안이에요. 이게 딱 15대 85로 나뉘죠. 그래서 상반기의 공식 지출의 합은 14조 3300 위안이고 이거는 GDP의 약 10%입니다. 연간 20.5% 정도 되거든요. 중국의 공식적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출 합이. 네. 이게 14조 정도면은 이게 GDP의 10%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죠. 이제부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거 왜 이 얘기들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 믿거나 말거나요. 중국은 빚으로 나라 살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정부 지출 대비 부채로 조달되는 금액. 그걸 이제 일본도 이게 높은 편이에요. 공채 비율인가 뭐 그래요, 일본은. 공공채권 비율.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중국이 이 정부 지출 대비 부채로 조달되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50% 좀 안 돼요. 세금 거둔 거는. 나머지가 GDP 15%쯤 되는데 이거는 부채로 떼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러면 세금 안 걷고 뭐 하는 거야? 세금 천국이에요. 세금 내기 싫은 사람은 중국으로 이민 가세요. 세금이 지긋지긋하다 하면 중국 이민 가시면 돼.
중국은 세수 기반을 원시림으로 방치하고 있어요. 세금은요,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런데 세금은 태어날 땐 안 내요. 물건 가지고 있으면 내야 돼. 재산 보유. 그 다음에 소득을 올리면 내야 돼. 소비할 때 내야 돼. 죽은 다음에 내야 돼요. 세금은 네 개의 그런 어떤 세금 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물건 가지고 있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이게 재산세죠. 소득을 올려서 내는 게 뭐 근로소득세, 소득세죠. 중국의 재산세가 사실상 빵이에요. 근로소득세, PIT라 그래요. 직접적인 사람 월급에 대고 때리는 게 1% 미만이에요. 소비세라고 할 수도 있죠. 간접세. 부가세는 13%나 돼요. 우리보다 3%포인트 높아요. 상속세 중국 제로입니다. 세금 천국이야. 야, 공산주의 좋네. 세금도 안 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국 이민 가시면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이거를 제대로 조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뜯어 고치면 중국은 경제를 손을 못 봐요.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야. 세금 제도부터 시작해서 정치, 공산당 체제가 문제인 거예요. 세금 제도 안에 공산당의 정치 전략에 숨어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직접세는 안 거둔다예요. 간접세, 부가세만 거둔다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조세저항 운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세저항 운동은 항상 직접세에 대한 거거든요. 내 원천 소득이 왜 이렇게 많이 떼어져 나갔어? 야, 상속세가 왜 이렇게 높아? 나 마음 놓고 이제 죽지도 못하네? 아니, 집 한 칸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다 직접세잖아요. 그거는 전혀 안 건드려. 없어, 중국은. 간접세만 때려요. 그래가지고 전체 세수의 세수의 2배 이상을 지출해요. 그럼 나머지 빚으로 떼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구조화돼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2026년 예를 들어서 공식 정부 지출 지금 얼마로 예측되냐면 중앙지방 합쳐서 30조 위안 될 거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증강 정부 지출이 있어요. 공식적인 건 아닌데 뭐냐면 이게 GDP의 약 7.5% 돼요. 특별 인프라 채권 발행되고요. LGFB가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그게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토지를 대신 매각해 주는 회사 아니에요. 먼저 사들여서. 그러니까 회사기 때문에 법 형식으로는 지방정부 채권 없이 은행에서 그냥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 안 하고. 그래서 미리 얘가 지방정부 땅을 사서 그걸 천천히 소화해서 팔아줘. 근데 요새 누가 건설 경기 다 죽었는데 LGFB에서 누가 땅 다시 사갈 사람이 있나? 기업이 있나? 없잖아. 빚만 쌓여가죠. 그걸 대출로 계속 바꿔주거든. 그런 용도로 쓰이는 돈이 GDP에 매년 7.5% 정도 들어가요. 특별 인프라 채권하고 고속철 깔고 뭐 이런 거랑 해서. 그래서 정부 지출 합의 두 개 합치면 41조, GDP의 28%예요. 그런데 세수는 20조밖에 안 돼. GDP 13.5에서 14%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부채를 얼마를 해야 돼? 21조 위안을 해야 돼. GDP 15%. 저 과장 아니에요. 이건 다 그냥 중국 경제 좀 들여다본 사람은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바깥에 얘기 안 하는 건 뭐냐면 얘들이 왜 이렇게 세금을 안 걷어? 직접세가 어떻게 제로야? 재산세 제로, 상속세 제로, 소득세 사실상 제로. 어떻게 그게 국가냐? 그럼 얘들은 무슨 재주로 나라를 운영하는 거야? 이 질문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던져.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부터 고쳐야 돼요. 세금을 고치면서 그건 곧바로 정치 권력의 문제가 돼요. 공산당 권력에. 공산당이 뜯어 고쳐지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질병을 벗어나. 안 그러면 저 만성질병 돼서 주저앉는 거예요. 아까 이제 부채 살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금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위안화 우주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전체가 위안화 표기 국채예요. 거의 전부 중국은행이 소화해요. 중국 은행권들이. 결국 PBOC라 그러죠. 중화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거기서 결국 그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을 풀고 걔들이 채권을 인수하고. 이거 결국 돈 찍는 거야. 그냥 체면 칠해로 혹은 그냥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용으로 달러 표기 국채는 전체 채권의 0.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돈을 찍었으니까 통화가 증가한 거 아니야. 커런시 서지라 그러죠. 통화가 증가했으면 그럼 인플레가 막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장부산 순환이거든.
장부산 순환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월급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그거 바로 그냥 기업 활동에 잠깐 쓰든지 아니면 바로 그냥 은행에 다시 저축돼요. 다시 개인한테 좀 새 나가면 바로 저축돼. 이게 왜 그러냐면 민부를 다 파괴시켜 놨잖아, 미리.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거라니까, 이 악랄한 놈들이. 2020년 8월에 민부를 다 파괴했잖아요. 국민 재산의 70%가 부동산 아파트인데 그걸 다 파괴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그냥 유일한 생존 수단이 결국 저축이에요. 유일한 생존 전략이.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숨을 깔딱깔딱하게 해놓고. 아주 잔인해. 보면 정책이 잔인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세금을 미워해. 우린 세금 안 걷어요. 그거 뭐 자본주의 국가나 그렇게 세금 걷지. 우리는요, 인민의 천국입니다. 세금 안 걷습니다. 이거야. 얘들은 무슨 진실에 달통하고 있냐면요. 직접세가 국민 주권의식을 키운다는 걸 알아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같은 게. 자유공화국의 모토가 뭐예요? 그전부터 있는 게. No tax without representation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대표자 동의 없이는 세금 못 걷는다. 이게 미국과 영국 민주주의의 핵심 출발점이에요. 대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세금 못 걷는다. 왕 마음대로. 미국 독립전쟁의 모토가 뭡니까? 왜 영국 유권자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왜 영국 의회가 우리에게 세금을 마구 매기냐. 마구 단속하고. 심지어 미국 내 거래에까지 세금 매기려고 그러냐. 영국이 마지막에 미국 내 거래까지 세금 매기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미국 독립전쟁의 모토였어요. 민주화의 모토가 뭐예요, 결국은? 이거잖아. 야, 세금 내는데 정부가 왜 이 모양이냐? 야,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년놈들이 왜 부정선거하고 있냐? 이거잖아. 이게 민주화의 모토 아니에요. 그래, 이거 잘 알아.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은.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모토는 뭐냐면 세금 안 내니까 혹은 세금 덜 내니까 니들 대표자 뽑지 마. 선거하지 마. 의원 의회 뽑지 마. 이거예요. 아주 뭐 제가 일본 말로 해서 아주 아싸리 합니다. 이거 백모가 처음 이거 조명한 진실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일부러 직접세를 안 걷고 있다. 그런 일부러 직접세가 없는 세제로 운영하고 있다. 왜냐? 이것이 정치 권력의 문제, 국민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들 모토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이쪽 자유진영에서는 no tax without representation, 즉 대표자 동의 없이는 세금 못 걷는다 했잖아요. 얘들은 그게 아니야. no tax, no representation. 세금 안 내니까 대표자 뽑지 마. 간단해요. 세금 안 내니까 대표자 뽑지 마, 임마. 내가 언제 너희한테 세금 걷었냐? 그건 그 물건에 붙어서 내는 세금. 야, 그건 너 양심이 있어야지. 그럼 너 여기 행정 서비스나 뭐 학교나 그 경찰이나 얘들 월급도 안 주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양심에 털 났어, 이것이? 이거에 바로 이게 중국 공산당의 그 기본 마인드라고요. 이거랑 직결돼 있다니까요. 아까 보셨잖아.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이 국가 부채로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 경제 문제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쌓이는가 들여다보면 직접세가 없는 체제야. 상속세, 재산세, 소득세가 없어요, 사실상. 그게 정상입니까? 그럼 얘들이 왜 제도를 의문양으로 만들어놨어? 하고 들여다보면 얘들은 결국 직접세가 국민 주권의식이랑 직결돼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구나. 그래서 아예 직접세가 없는 체제를 끌고 가고 있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일본도 세금 덜 걷고 돈 막 찍어내잖아.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랑 많이 달라요. 우선 중국은 50% 이상인데 일본은 25%밖에 안 돼. 25%를 국채 의존해요. 중국보다 훨씬 낮죠. 중국과 비슷한 건 뭐냐면 일본도 국채는 전부 엔화 표시 국채만 찍어요. 그 다음에 중국과 비슷한 게 뭐냐면 일본 은행이 돈을 찍고 국민들의 저축으로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매입자가 둘이야. 일본 은행이 돈 찍어서 매입하는 거가 있고요. 국민들이 일본은 예를 들어서 우체국 저축, 우체국 보험이 국민들의 일반적 저축과 보험 중에 제일 크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큰 손으로 매입을 해요. 이거 중국과 비슷해요. 아무튼 간에 내부에서 다 소화한다. 그런데 일본은 특징이 있다고요. 고령화가 오기 전에 부유해졌잖아.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가 왔잖아. 일본은 엄청난 해외 자산을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차이는 뭐냐? 세계 경제 속에서 긍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뭐야? 경제적 따돌리기, 디커플링, 하이텍 차단, 여기 줄줄이 붙어 있잖아. 거기다가 지가 나서서 지가 스스로 AI, 그 거대한 AI 바다로부터 지가 갈라파고스로 담을 쌓고 지네 AI, 갈라파고스 AI 한다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식 노동의 생산성도 별로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 않고. 예. 일본은 거기다 문제가 터져도 양성적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터져요. 문제 터지는 징조가 다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엔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든지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자율을 올려야 되니까 이자를 올리게 되면 이제 문제 불거져 나오거든. 중국과 다르죠. 그 다음부터 중국과 다른 게 일본은 수출 전시 경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해 갖고 국민들이 아무튼 월급은 받아가게 하겠다. 전 세계를 다 그냥 정부가 지원하는 공장과 산업에서 찍어내는 물건으로 다 그냥 홍수를 일으키겠다. 이런 황당한 짓은 안 하잖아. 중국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달러가 들어오잖아. 달러를 갖고 있으면 세계를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의 착각이거든. 공산당의. 걔들은 달러를 볼 때 총알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클린턴의 햇볕은 망했죠. 클린턴이 이게 그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 완전히 띄워준 사람이거든. 클린턴의 햇볕은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김대중이 갖다가 저기 뭐야 표절한 거지. 김대중의 선샤인은 클린턴 인게이지먼트의 표절이에요. 아, 내가 클린턴 대통령의 그 깊이 감명을 받아서 클린턴이 중국에 하는 그런 포지션을 내가 북한에 대고 하고 싶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얼마나 위대했어. 정직하고. 근데 이거 다 자기 머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니까 이건 악질적 표절범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머리에서 안 나오는 걸 자기 머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 표절범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그때 칠중 하이퍼글로벌리즘의 핵심 그 멘탈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도 세계 시장에 담그어 돈 맛을 배워주면 착해진다. 모택동주의 학살자도 세계 시장에 담그어 돈 맛을 보여주면 착해진다. 이게 이제 클린턴 인게이지먼트, 클린턴 햇볕에 담긴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의 모토란 말이에요. 현실은 뭐야? 그렇게 해서 햇볕에 한참 담궈서 돈 맛을 보는 걸 넘어서 돈에 치여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줬더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군사지정학적 도발을 하고 남중국해 도발하고 대만 해협 도발하고 동중국해 도발하고 서해 도발하고 그리고 경제는 뭐 이상하게 수출 전시 병영경제 체제를 만들고 민부 다 파괴해놓고 국민 다 거지 만들어서 그럼 이 중국 체제의 사명은 뭐야? 국가와 인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배 권력 무한 강화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이건. 다른 거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얘들은.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게 서양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 정치학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글 보면은 중국의 공산당의 사회계약은 먹고 사니즘을 해결해 줄 테니까 공산당에 복종해라. 혹은 이제 걔들은 좀 편하게 표현하면 먹고 사니즘을 해결해 줄 테니까 정치적 자유를 포기해라. 이것이 중국의 사회계약이다라고 써요. 많은 서방 글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 이건 정치학의 캐캐묵은 공식을 중국에 적용한 거예요. 정치학에는 원래 무슨 소리가 있냐면 업적이 정통성을 만들어낸다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 해결하면 그 체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공산당과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적용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저렇게 따지면은 대약진 때 인구의 10분의 1 굶어 죽었는데 그때 공산당 체제 무너졌어야지. 못 먹고 사는데 안 무너졌거든. 저렇게 따지면은 그 사회가 완전히 교란해가지고 먹고 사니즘 문제가 눈앞이 깜깜해진 문혁 때 중국이 무너졌어야죠. 무너지기는커녕 뭐 요만한 얼라들까지 모택동 어록 빨간 책 들고 다니면서 지 애비엄이 친구 애비엄이 끌어내다가 뺨치고 때려서 죽이고 그가 고위 관료 뭐 고위직들 저게 반동이다 저게 수정주의자다 해서 가서 때려서 죽이고 유소기가 류사오치 그 이인자하고 수상했던 류사오치가 중학교 얼라들한테 맞아 죽지 않았나?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망가지고 사람이 굶어 죽어도 정통성이 오히려 더 강화돼, 쟤들은. 그게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저거. 중국은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해. 중국에 2500년 묵은 현실이 있어요. 황제가 사회계약했습니까? 백성이랑? 아니죠. 황제는 천명을 받았지.
성경에서 말하자면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어노인트먼트를 받았지. 1000명을 받은 사람한테 복종하기 싫으면 죽어 이거죠. 민심시 천심, 민심이 천심이다. 그건 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포장지에 지나지 않아요. 유학은 외유내법이야. 유학은 포장지고 알맹이는 법가예요. 굉장히 잔인한.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세금 걷었냐? 세금도 안 받았잖아. 행정과 치안 제공하고 있잖아. 너 복종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서 죽어 임마. 그거지 얘들. 여기 사회계약 아니라니까. 사회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 세금을 안 걷었으니까. 마적대가 들어왔는데 세금을 안 걷어요. 그럼 사회계약이 있겠어요 거기? 베트남도 잘 살펴봐야 되죠. 공부 안 했지만 베트남에 만약에 직접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베트남도 이런 거예요. 본질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는 행위가 우리의 국민 주권의 기본 주춧돌이에요. 그게 국민 주권의 기본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자긍심을 느끼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원안으로 돌아가죠. 이게 상대적으로 따지면 우리 경상수지가 중국보다 더 커요. 우리 3천억 달러는 갈 거야 올해. 뭐 이상하게 필 받으면 3,500억 달러까지 못 가더라도 3,200억은 갈 거야. 중국은 뭐 7천억 달러 갈 거고. 아니 사이즈로 보나 뭐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큰 거지. 근데 우리는 중국과 달리 서학개미 때문에 이게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가요. 중국은 이것 때문에 전 세계를 다 이제 공포로 몰아넣고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 양날의 칼이에요. 우리가 지금 1,430원대까지 내려갔잖아요. 이거 1,300원, 한 50원, 뭐 40원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제가 1,500원, 뭐 50원대 이럴 때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내려갔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서학개미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자산 수합해서 달러 자산으로 옮겨 타는 거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유출 압력이라 그러자고. 유출 압력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유출 압력이 히스테리 수준이야. 막 다 들고 나가려고 그래. 보니까 리짜 에밍 더블당 민주당 너무 불안해. 다 튀어나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민생이 고달파져요. 이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유출 압력이 적절하면 뭐 리짜 에밍 더블당 아무리 까불어 봐야 국민의힘도 좀 정신 좀 차려가고 있고 올공도 있고 부정선거도 좀 밝혀지는 것 같고 국민들이 점점 저항하고 역시 한국은 건강해. 한국은 이 자기 교정 능력이 있어. 이런 자신감이 들고 또 워낙에 바깥에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기업들이 워낙에 많이 벌어 들어오니까 이게 그 유출 압력이 적절한 선이 될 수 있다고. 이게 1,300원대예요. 우리는. 제가 보긴 감각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동 불임화 및 수출 경쟁력이 유지돼요. 불임화라는 건 뭐냐면 달러가 들어오면 그게 원화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원화로 바뀌어가지고 뭉칫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인플레부터 온갖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지 못하도록 통화안정권, 통화안정증권 같은 걸 발행해서 그걸 흡수해버린다. 그 스폰지로. 그걸 불임화 정책이라 그래요. 스테릴라이제이션. 근데 그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개미들이 다 들고 나가니까. 개미들이 다 들고 나가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불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토 스테릴라이제이션이. 그러면서 그게 또 원화 가치를 너무 올리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환율을 너무 낮추지 않으니까 수출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고요. 그 중간 그 소프트 스팟이 있어요. 그럼 좋아. 근데 또 유출 압력이 너무 작아져. 그래서 막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이 정도 지금 무역 흑자나고 경상 흑자나면요 지금 원화 가치 800원, 900원 가야 돼요. 그거 만약에 통화 안정증권이 얼마 풀었어야 돼? 1,500억 달러 풀었어야 되니까 그게 얼마지? 한 200조 풀었어야 되잖아. 통화 안정증권을 200조를 발행해야 돼. 그거 흡수하려고 그러면 1,500억 달러면 200조죠. 우리가 무역 흑자만 지금 이번 달 말까지 7월 말까지 무역 흑자만 1,300억 달러고요. 그 경상수지 흑자까지 하면 1,500억 달러거든요. 7월 말까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1,500억 달러라고요. 그러면 1,500억 달러면은 대개 한 200조 되지 않나? 그죠?
200조죠. 200조만큼 통한증권을 풀어버리면요. 일단 나라가 1년에 부담하는 이자액만 한 6조를 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동네에 돈이 다 말라붙어가지고요. 기업은 자금 조달을 못해. 그게 지금 그 정도 뭉칫돈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통한증권으로 다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통한증권은 조금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막 뭉칫돈 물려다니고 막 난리가 나고 환율은 800원, 900원까지 떨어지고 수출은 다 깨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네덜란드 증후군이에요. 제가 이거 잘못했네. 100조 원이야. 1조 원 발행고 쌓일 때마다 연 250억에서 300억 이자 나가. 100조 원이면 연 2조 5천억에서 3조가 이자가 나가요. 기업 자금 조달 시장 다 고갈되고 통한증권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네덜란드 증후군은 그러면 통한증권 발행하다 적당한 데서 멈춰야 된다. 그러면 네덜란드 증후군이 돼요. 이제 밀려 들어오는 달러 속도를 못 감당하면 1970년대 후반에 가스전 개발되고 나서 달러 유입이 폭증해가지고 제조업이 초토화됐어요. 그 왜 네덜란드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CIWS 전화하면서 빠르르 하고 쏘는 거 그거 네덜란드 좋은 물건 있었죠. 골키퍼. 그거 단종돼 버렸잖아요. 결국 왜 단종됐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가 그걸 감당을 못한 게 탈레스였을 거. 네덜란드 탈레스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름은. 그게 네덜란드가 제조업 기반이 한 1990년대에 다 초토화돼요. 저것 때문에. 뭐 전부 초토화됩니다.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필립스도 다 망해가지고 필립스 반도체 사업부가 살아남아서 변신을 한 게 오늘 ASML이에요. 그 유명했던 전자회사 필립스가 다 망해버렸다니까. 거기에 반도체 사업부가 살아남아가지고 변신한 게 ASML이에요. 그게. 어쨌거나 그렇게 제조업이 초토화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자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회사, 반도체 소부장 회사 빼고 현대자동차, 포스코 다 문 닫는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 증후군이야. 지금 두산에너빌 같은 거 주가 춤 못 추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밀려들고 그래서 통한증권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의 폭으로 밀려들면 결국 원화 가치가 천장을 뚫을 거고 환율은 바닥을 쳐서 그러면 반도체 관련 분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어나 자빠질 거다. 더치 디지즈라 그래요. 더치 신드롬. 이거를 서학개미가 막고 있는 거예요. 서학개미가 애국자라니까? 근데 도박꾼이야. 다른 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도 이렇게 밖으로 돈 갖고 나간 거 있어요. 독일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와타나베 부인이라 그래요. 와타나베 후진. 독일이 이거를 데어 슈파렌이라고 불러요. 뭐 데어인데 사실은 뭐 헤르 슈파렌 그래야 되는데 데어. 그러니까 더 세이버 저축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스터 슈파렌, 미스터 저축 뭐 그런 뜻이죠. 독일은 이제 은행이 다른 유럽 국가들 부채 막아주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저축을 했고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나스닥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도박을 하고 있죠. 일본 와타나베 부인은 뭘 했냐. 파친코 도박을 하거나 아주 비슷해. 옌 캐리로 굉장히 정교한 절제된 도박이야. 파친코 도박이 한꺼번에 다 잃고 패가 망신할 일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땡기고 앉아가지고 땡기고 도로록 앉아가지고 땡기고 도로록 저로록 돈도 나오고 잃기도 하고 오늘 오늘 만행했어 집에 가야지. 굉장히 정교하고 절제된 일본 스타일의 도박이라고요. 파친코가 혼자서 할 수 있고 옌 캐리가 그런 거예요. 와타나베 부인의. 중국에는 카지노에서 인생 한판 도박이지. 바라카. 바카라라 그러나 바라카라 그러나 전 카지노 안 가봐서 몰라. 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와타나베 부인은 뭐냐면 이 방식을 보세요. 외환차익 캐리 거래 혹은 외국 뮤추얼 펀드 구매예요. 개인이에요. 미스터 슈파레는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혹은 보험회사 생명보험, 퇴직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이
그 금융기관이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국채도 투자했지만 주로 쓴 데가 어디냐? 그리스 부도난 거 막아주고 스페인 부도난 거 막아주고 그런 데 썼어요. 그러니까 EU를 끌고 갔다고. 독일은 EU 전체를 끌고 가서 거기서 판을 크게 먹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학개미는 뭐냐?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거래. 제일 똑똑해. 본인이 직접 해. 근데 여기가 제일 리스크 베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 증시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에 2, 3배 레버리지 ETF 하잖아요. 미국 하이테크 주식에. 그리고 와타나베 부인은 돈을 넣었다가 엔캐리했다가 또 엔으로 들어왔다 넣었다 들어왔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이 그 불이마 효과가 있지만 들어올 때는 역효과예요. 오히려 부담이 되는데 서학개미는 중독성일 걸.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올 걸 거기. 예. 네. 좀 달라요. 근데 여기 이게 애국자라고. 애국자예요. 예. 네. 이 유출 압력이 적절하게만 유지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직관적으로 보면 1,300원대.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경쟁력도 안 잃고 또 국민들도 고통을 안 받고, 그러면서 유출 압력도 없고, 통화 증발 압력도 없고, 그게 어디겠냐. 서학개미들이 열심히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 그게 한 1,300원대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서학개미는 대한민국 보배야. 이건 통한증권에 부작용이 없는 자동 분리마, 오토 스테라라이제이션이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출 경쟁력이 있는 환율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만약에 매년 한 1,500억 달러를 서학개미가 미국에 꼽는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럼 뭔 일 벌어질 거예요? 10년을 꼬면 원금만 1조 5천억 달러야. 지금 올해요. 미국 증시인데 주로 거기에 또는 미국에 직접 투자한 거, 그 본원소득이 아무튼 우리가 350억 달러야. 10년 후에 미국 증시 본원소득은 1,000억 달러 될 거라고 이렇게 꼽으면 1,000억 달러 넘어 나가죠. 본원소득만 1,000억이란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2026년 올해 전체 경상수지 흑자, 무역 이런 거 다 털어서 그게 뭐 2,500억, 3,000억 달러거든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가 무역 흑자가 한 2,700억, 2,800억 흑자 될 거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한 400억 달러 나요. 그럼 3,200억 달러라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그러니까 2,800억 무역수지, 400억 달러 경상수지하면 3,200억 달러쯤 날 거예요. 올해. 무시무시한 거예요. 중국의 절반인데 뭐. 중국이랑 뭐 사이즈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그런데 이제 이가 10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서 지금 3,0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났는데 그중에서 서학개미가 1,000억 달러를 미국 증시에 꼽아버렸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매년. 그걸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를 매년 미국 증시에 받고,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게 1조 5천억 달러 돼요, 원금만. 그러면 본원소득으로 들어오는 것만 1,000억 달러가 넘어. 증시 본원소득만. 이와 별도로 미국 직투 본원소득이 있잖아요. 삼성 테일러 공장의 본원소득, 뭐 배터리 공장의 본원소득,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의 본원소득, 두산 에너빌의 미국 공장의 본원소득, 뭐 한화 오션의 필리 조선소의 본원소득이 또 직투 본원소득이죠. 그거 합치게 되면 그게 수백억 달러, 1,000억 달러 된다. 그럼 두 개 직투 본원소득과 이 본원소득 합쳐가지고 뭐 2,000억 달러 이짝저짝이다 이거요. 본원소득 흑자만 10년 후에. 일본은 이런 식으로 안 했었어요. 그때 일본은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팍팍 긋게 뉴욕인가 어디서 제일 높은 로커펠러 그 건물 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샀나 영화사 사고 그 짓 하고 다녔잖아요. 부동산 사고. 일본은 그게 아니잖아. 한국은 첨단 혹은 전략 부분에 가서 직투를 하든가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에 가서 거기 증시에 질러버리잖아요. 지금 기업은 직투를 하고 첨단 분야, 전략 분야에. 서학개미는 증시에 가서 증시 투자를 해버리고 바로 그 최애 첨단 분야에. 이런 패턴 보이는 그 국민이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아까 제가 그냥 미스터 슈파렌, 그러니까 독일의 미스터 슈파렌, 그다음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을 웃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나라 다 전부 무지막지한 경상수지 흑자를 벌어들여 온 나라들인데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한국만 유일해.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서학개미는 거기까지 기어 나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걸 하이 알파 하이 베타라 그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으로 질러버리겠다라고 나스닥을 주름 잡는 도박꾼이 되겠다. 전 국민이 혹은 상당수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아유, 대단한 민족이에요. 서학개미가 애국자예요. 이게 유출 압력이 적당할 수만 있으면. 이 서학개미가 한미동맹을 진화시키고요. 한미동맹이 서학개미에서 Asset Alliance, 이때까지 이런 동맹은 존재한 적이 없어. 자산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개인은 나스닥이나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증시로 가고 기업은 직투로 가서 미국 경제가 한 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럼 서학개미가 뛰어드는 최애 첨단 분야에서는 자본 조달이 한층 쉬워지지. 서학개미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학개미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러니까 1,000억 달러를 들고 나갔다. 그럼 그 1,000억 달러 어디에 꼽히겠냐고. 다 첨단 하이텍이나 전략 부분에 꼽혀. 그러면 그쪽에서 기존에 있는 주식을 샀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든지 혹은 회사채를 할 때 굉장히 포지셔닝이 좋아지잖아요. 케이펙스 끌고 가기 좋지. 그러니까 생산 설비 늘리고 투자 설비 늘리기가. 그러니까 첨단 분야에 그 결국은 그런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증권 사는 것 자체는 GDP에 투자 항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동거래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그 회사의 자본 조달이 쉬워지니까 그 회사에 의해서 결국은 투자 행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고요. 서학개미들이 도와준다고. 엄청난 도우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몇 년 지나서 시그널이 맞으면 야 저기 뭐야 그 대한민국 서학개미 떴다. 야 거기 저기 그 종목 재밌겠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개인 투자가들 또 미국 기관 투자가들과 끈끈한 뭐 이신점심이 또 생겨. 희한한 일 발생한다는 거 앞으로. 아니 거기서 뭐야 그 뭐 캐더원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한류 영화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잖아. 그냥 이신점심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 나온다니까 이신점심이. 그 다음에 한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없어져요. 트럼프가 뭐 애국 좀 하시겠다고 자꾸 이재명 욕하려고 너무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다니까. 이게 이렇게 힘 커지면 저절로 그냥 막 쓸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재명 욕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 때문에 트럼프가 눈살을 콱 찌푸리고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이재명 욕하는 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바로 좌빨들이 되먹지 않은 반미 민족주의 선동할 때 쓰는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양쪽의 칼이라고요.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면 미국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런 일로 벌어지면 한국이 가져간 흑자는 우리에게 기업 직접 투자와 개미 증시로 환류한다. 리플럭스 된다. 그 다음에 이 리플럭스가 그냥 아무 데나 막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첨단 분야와 전략 분야만 찍어가지고 리플럭스 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길라잡이, 훌륭한 등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돼요, 이거. 돈 다루시는 분들 중에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 백모 꿈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래 댓글 써주세요. 참고로 제가 이때까지 설명해온 국제정세 이런 걸 가지고 자산운용하셔서 돈 번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산운용사에.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 돈은 안 갖다 주시더라고. 그 회사 돈이라서 못 갖다 주나 봐. 그리고 또 미국은요. 이렇게 이 첨단 분야의 투자가 올라가면요. 무역 적자 대응이 쉬워져요. 한국에서 이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 이게 왜 그런지 보세요. 첨단 분야 투자가 증대하면 이 S-I가 증대하니까 왼쪽이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뭐 마이너스가 있나 플러스가 있나 모르겠고 아무튼 아래로 줄어드는. 그게 음으로 가는지 뭐 양이지만 양의 숫자지만 줄어드는지 S-I가 숫자가 줄어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오른쪽 G-T 저게 재정적자거든요. 재정적자의 플러스 값이에요. 재정적자액 전체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X- 무역 흑자가 줄어들거나. 가만히 보세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 재정 적자 압력이 커져요. 근데 무역 적자가 같은 경우에는 I가 저렇게 커지면 투자가 커지면은
재정 적자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어요. 또 거꾸로 재정 적자가 크면 무역 적자 압력이 커져요. 그런데 아이가 저렇게 커지면 재정 적자로부터 생기는 무역 적자 압력을 감소시켜줘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그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디커플링 시킬 수 있게 돼요. 이게 지금 트럼프의 트럼프 이코노믹스거든요. 이게 제가 해독한 거예요. 트럼프 이코노믹스가 뭐냐면 지금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둘이 쌍생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왼쪽에 S-I 값을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였잖아. 직접 투자 끌어들이잖아요. 증시 투자가 아니라. 직투 끌어들이면 S-I 값이 떨어지거든, 아래로. 그렇게 되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따로따로 갖고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돼요. 디커플링이 된다고, 둘이. 지금은 쌍둥이로 왔는데. 이 서학 개미가 증시에 투자하는 건 직접적으로는 저 GDP의 투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결국 그 회사가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것을 엄청 쉽게 만들어줘요. 그 분야의 회사들이.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게. 가서 뭐 마약쟁이 남미 마피아 킹한 남미에서 온 마피아 저기 그 마약 카르텔에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간 서학개미 돈들이 다 유의미한 첨단의 분야, 전략의 분야에 가서 꼽히잖아요. 그래서 우리요 무역 흑자, 경상 흑자 많이 내면서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애국자예요. 단지 그 들고 나가는 속도, 그 유출 압력이 적절해야 돼. 그래서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또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을 그런 정도 선까지 들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이상의 보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역 흑자, 똑같은 경상 수역자가 어마무시하게 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그게 뭐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 그 수렁텅이 속으로 내려가는 직방의 길이고요. 한국에서는 그게 한미 동맹이 자산 동맹으로, 투자 동맹으로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런 그 기폭제가 돼요. 서학개미에 의해서. 예, 감사합니다.